자, 직결심판 절차를 한번 볼까요? 직결심판 절차의 의의, 직결심판이라는 건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즉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공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결심판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는 심판 절차이다. 그러면 약식 절차와 약식명령 절차와 직결심판 절차를 구별했고, 청구권자는 약식은 검사지만 직결심판 절차는 경찰서장이 한다. 약식은 서면심리지만 직결심판은 그래도 판사가 직접 심문하지만 형벌의 범위에서는 여기는 벌금 과료 몰수죠. 여기는 벌금, 자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입니다. 이놈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 정식반 청구 방법은 약식명령은 약식명령을 한 법원의 서면으로 하지만 불복이 있을 때 이기는 경찰서장에게 한다는 것. 자, 정치재판을 포기할 수 있느냐?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포기할 수 없죠. 검사는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직결심판은 피고인이 포기가 가능합니다. 선고 가능한 범죄에서 약식 절차에서는 유죄 판결만 할 수 있지만 직결심판에서는 유죄 판결뿐만 아니라 무죄 면소, 공소, 기각의 재판도 할 수 있습니다. 직결심판의 청구는 청구권자 누구냐?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입니다. 직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의 범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사건인데, 여기서 20만원의 벌금 구류 과료는 이게 법정형이 아니고 선고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청구의 방식. 청구는 일단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 서면에는 피고인의 성명이나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를 기재해야 되고, 직결심판을 청구할 때 사전에 피고인에게 직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됩니다. 공소장 1번지. 경찰서장은 직결심판 청구와 동시에 직결심판에 필요한 서류나 증거물을 누구에게? 판사에게 제출한다. 판사에게 제출하기 때문에 따라서 직결심판은 공소장 1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본의 첨부. 자, 직결심판 청구했으면 즉시 심판해야 되므로 청구서에는 부본을 청구할 필요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부본을 송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할은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입니다.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서 소속 법원의 관할 사무와 관계없이 직결심판 청구 사건을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직결심판 사건의 심리. 자, 심리상의 특징, 심리 시기, 직결 그랬으니까 직결심판 청구가 있을 때 판사는 직결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심판해야 된다. 심리의 장소는 일단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이지만 그 법정은 경찰관서 이외의 장소여야 된다. 옛날에는 이게 많이 나왔죠. 경찰관서 이외의 장소. 골석 재판을 허용하는가? 자, 직결심판의 경우 원칙은 피고인의 출석이 개정의 요건입니다. 그러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3번은 좀 여러분이 눈여겨 받으십시오. 피고인 또는 직결심판 출석 통지서를 받은 자는 법원에 불출석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 피고인은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심리 방법. 일단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 사건에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제외하고, 구류를 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송부한 서류 증거물에 대해서 개정 없이도 심판할 수 있다. 증거조사는 판사가 필요할 때 적당한 방법으로 위하여 제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증거조사할 수 있고, 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증거조사에 참여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법에 관한 특징, 전문법칙. 직결심판에 있어서는 형사소구 312조 2항부터 및 313조의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본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증거를 할 수 있고, 진술서도 성리부 진정이 인정되지 않아도 증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보강법칙. 직결심판에서 자백의 보강법칙은 적용되냐 않느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런다 할지라도 직결심판에서 자백배제의 법칙이라든가 위법수집 증거배제의 법칙은 이건 적용됩니다. 직결심판 사건의 재판, 청구 기각의 재판, 1. 기각. 판사는 그 사건이 직결심판할 수 없거나 직결심판에 의하여 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해야 됩니다. 자, 2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애의 수직 송치. 청구 기각 결정이 있을 때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그 사건을 누구에게 송치하냐면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해야 됩니다. 그 밑에 판례. 직결심판 청구 기각 결정이 있어 경찰서장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이를 직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사건으로 의인하여 그 사건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에 이러한 검사의 사건 기록 송부 행위는 외관상 직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사건의 사건 기록 송부 행위와 차이가 없다 할지라도 공소 제기의 본질적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검사의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이상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 제기가 성립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 판례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직결심판의 선고의 방식. 직결심판에서 유죄를 선고할 때는 형이나 범죄사실 적용 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됩니다. 개정 없이 심판하는 경우 이 부분은 법원 사무관 등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부기한 직결심판소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이때 송달하여 고지한다는 것. 선고형, 이건 배웠죠. 주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입니다. 판사는 사건이 무죄 면소 공소 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선고 고지할 수 있다. 약식에서는 안 되지만 직결에서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유치명령. 판사는 일단 구류를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일정한 추서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간압명령, 먼저 돈부터 내라 그 말이죠. 판사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 노역장 유치기간을 선고해야 되며 간압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형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형의 집행의 주체는 경찰서장이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자, 집행. 구류는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하며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할 때는 검사가 지휘한다. 두 번째, 벌금, 과료, 몰수는 그 집행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인계해야 됩니다. 종료하면 인계한다. 다만 직결심판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집행할 수 없게 될 때는 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집행정지. 자, 직결심판의 형의 집행정지는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직결심판의 효력. 직결심판은 정식재판 청구 기간의 경과, 정식재판 청구의 포기 또는 그 청구 취하, 정식재판을 기각하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서 확정되면 자, 유죄 무죄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직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될 때 자, 심판서나 관계서류와 증거물은 누가 보존하느냐? 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이를 서류는 보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식재판 청구를 한번 볼까요? 청구의 절차. 피고인이 청구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직결심판에 선고 고지를 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누구에게 제출? 경찰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정식재판 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누구에게? 판사에게 송부해야 된다. 서장하게 하니까 판사에게 송부.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경우 경찰서장은 직결심판에서 무죄 면소 공소 기각의 선고가 고지될 때는 그 선고 고지를 받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승인을 얻어서 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청구 절차. 판사의 송부. 정식재판 청구서를 받은 판사는 7일 이내에 누구에게?
정첩반 청구서에 첨부한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경찰서장에게 송부하며 경찰서장의 송부는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 그러면 검찰의 송부, 경찰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송부해야 된다. 그럼 청구의 효과를 볼까요? 청구 기각결정. 청구서를 냈는데 이게 법률상 방식이나 청구권 소멸후 것이 명백할 때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해야 되며 적법할 때는 이젠 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합니다. 자, 약식 절차의 준용. 어떤 것이 준용되냐? 정치재판 청구가 적법한 경우 공판 절차에 관한 규정 중 약식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직결과 정치재판 사이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 자, 두 번째, 직결심판 절차는 전심재판에 관계있지 않아 직결심판을 한 판사가 공판에 관여했더라도 죄책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약식과 준용되기 때문에 같다는 얘기입니다. 직결심판의 실효. 직결심판은 정치재판 청구에 의하여 확정 판결이 있을 때 그 효력을 잃습니다. 그 밑에 판례를 한번 볼까요?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 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은 법 51조 4항을 참정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재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 정지 또는 벌금의 형일 때 하나며 구류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냐 없냐면 없답니다. 구류에 대해서는 선고할 수 없다. 2번 직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치재판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직결심판 절차법 구조에 따라서 형사소송법 457조 규정이 준용하여 직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건 좀 마지막에 좀 잘 받으십시오.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직결심판에 회부되었다가 정치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정치재판 청구로 1회 공판 기일 전 사건 기록 및 증거물을 경찰서장,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을 거쳐 관할 법원에 송부되었다고 하여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대기된 경찰서장의 직결심판 청구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라고 볼 수도 없고 이 과정에서 정치재판이 청구된 이후에 작성된 피해자의 진술, 조서 등이 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송부되었다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법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소년범의 형사 절차. 소년,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누구냐? 소년법은,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으로 그 환경의 조성과 성의 교정에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19세 미만의 자. 그러면 소년은 형사 절차상 특칙이 있는데 우리가 범죄 소년 그러면 14세부터 19세 미만 이때는 형벌도 가능합니다. 촉법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만 가능하는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우범 소년 그 말은 이걸 다 포함하죠. 자, 우리가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입니다.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 일단 경찰소장의 송치.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있을 때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송치해야 된다. 자, 검사의 송치. 검사가 소년에 대한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되고 법원의 송치.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심의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다 할 사유가 인정될 때는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된다. 그러면 소년 보호사건의 송치입니다. 필요적 송치. 1번 검사는 소년의 피의사건의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 소년부는 조사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발견될 때는 그 동기 죄질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결정으로 그 사건을 지방법원에 대행한 검사에게 송치해버립니다. 그때는. 무슨 사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될 때. 3번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의 결과 사건이 본인이
몇 살인 것이 이제 법원에서 19세 이상인 것이 밝혀진 경우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지방법원에 대행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됩니다. 단 50일자에 법원이 이송해야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의적 송치. 소년부에서 송치된 사건을 소년부 판사가 조사나 심리한 결과 그 동기나 저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 처분을 할 필요가 인정된 사건을 결정으로 뭐에 되게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한번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부 심리 결과 19세 이상이 밝혀지면 결정으로 송치한 법원에 다시 사건을 이송해야 된다. 19세 이상이 밝혀지면 다시 이송입니다. 자, 그러면 소송 조건에 특칙이 있어. 소년에 대해서는 결정 전에 일단 조사를 해야 돼요. 결정 전에 검사는 피고 사건이 소년부 송치 공소의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 결정을 하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의자의 주소지나 검찰청 소재지 보호관찰소나 소년분리심사원장, 소년원장에게 피의자의 품격 경력, 생활환경이나 기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며 이 조사에 때 필요한 경우 소속 보호관찰관, 분류심사관 등 피의자와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방법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피의자나 관계인을 출석하여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조사할 때는 미리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 4번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으로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년 피의자를 교화교산하는 데 가장 적당한 처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자,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아래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를 받게 하고 피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범죄 예방 자원 봉사위원회의 선도라든가 소년의 선도 교육과 관련된 단체 시설에서의 상담 교육 활동 등 이것을 하면서 이렇게 조건부 기소유예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소 제기 제한. 보호처분을 받을 소년에 대하여 심의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호처분 계속 중 본인이 처분 당시에 19세 이상인 것이 판명됐다. 이때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 시효의 정지. 보호 절차에 의하여 심리 개시 결정이 있을 때는 그 사건에 대하여 보호처분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은 정지됩니다. 구속영장의 제한.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고 소년을 구속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해야 된다. 이런 여기서부터 나오죠. 공판 절차의 특징. 자, 조사관이죠. 법원은 소년에게 형사사건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심리의 비공개와 분리, 비공개 부분에서 소년의 보호사건의 심리는, 소년의 형사사건 중에서 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적당한 자에 대해서 재석을 허가할 수 있고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심리 지장이 없으면 절차를 분리해야 된다. 여기서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에 의해 따르므로 소년 보호사건이 아닌 심리는 공개합니다. 이때는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이다. 양형상의 특징. 1. 사형 무기형의 완화. 범죄 시를 기준으로 해서 죄를 범할 때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를 취할 것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자, 부정기형. 소년에 대한 법정형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때는 그 형의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일 때는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서 선고하지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형을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환영 처분 후 금지.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벌금 과료를 선고할 때 이때는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에 구속되거나 유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서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에서는 100%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형 집행에 대한 특칙. 자유형의 집행. 자, 1.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소년에게 특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내 붕괴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고,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서 23세에 달할 때는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보호처분 계속 중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 선고를 받은 소년에서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합니다. 가석방에 대한 완화. 징역,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해서 무기징역은 5년, 15년 후 유기형에는 3년, 부정기형에 대해서는 단기 3분의 1의 기간이 경과하면 이때는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 밑에 판례를 볼까요? 소년에 대하여 인정하는 소년법에 대해서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그 항소심 계속 중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어 항소심 판결 선고 이래, 항소심의 판결 선고 이래 피고인이 이미 19세에 달아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항소심 법원은 정기형을 선고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자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고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를 정기형으로 고칠 수 없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게 봅니다. 소년법 2조에서 소년이라 하면 20세 미만의 자라, 그것은 심판 조건인 범죄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돼야 되는데, 따라서 소년법 60조 2항의 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에 이제 보호 관찰을 볼까요? 성폭력 범죄 및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 성범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 범죄에 관한 소년법 2조에 따름 소년에 대한 형을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 관찰을 명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특칙의 4번의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한 경우 자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는 장래를 향해서는 형을 선고받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형을 선고받지 않는 것으로 본다. 자, 마지막에 이제 배상명령 절차로 왔습니다. 배상명령의 의의가 뭐냐? 배상명령이라는 것은 일단 법원이 직권이나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고인에게 범죄 사건으로 해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사 절차에서 민사 손해배상을 플러스시켜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취지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편의와 신속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 그래서 1. 피고사건인데, 배상명령은 상해죄, 중상해, 그러니까 막 치료비가 많이 나오죠. 상해, 치사죄, 폭행, 치사상죄, 과실, 치사상죄, 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 손괴죄.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냥 단순 폭행, 작물에 관한 죄와 존속에 관한 죄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거의 개인적 법률 중에서 이 부분 제외되는 부분만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법원은 위에 정한 죄와 그 예의 죄, 여기에 정한 죄 이해의 죄는 피고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는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네, 배상명령을 받기 위해서 배상명령에 대해서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 하나며 무죄 면소 공소기각 재판을 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배상명령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냐? 원칙. 원래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의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 물적 피해와 치료비 또 위자료도 배상명령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간접 피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배상명령을 불허하느냐?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나 피해자의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다기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밑에 판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상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뿐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매매계약을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물로 취소, 해지하지 않는 한 그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전속된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대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거나 대금 전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배상명령의 절차, 배상명령의 신청은 누가 하느냐? 배상명령의 신청은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할 수 있고 피해자는 그 범죄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다른 절차에서 손해배상 청구에 법원에 계속 중일 때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답니다. 다른 절차에서 하고 있을 때는. 신청의 방법. 자, 피해자는 1심, 2심의 공판, 변론, 종결 시까지 사건이 계속되는 법원에 피해배상을 이유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인지첨부, 민사소송에서는 인지를 첨부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인지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상대방 수에 상응하는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 때는 부술로서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때는 공판조서의 신청의 취지를 기대합니다. 자,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배상명령을 취하할 수 있겠죠. 자, 법원이 직권으로 의한 배상명령도 가능하나 어디에서는 직결심판이라든가 약식명령 절차, 상고심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하면 이것은 민사소송의 소우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배상명령의 심리, 자, 기일을 통지해야 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있을 때 신청인은 공판기일에 통지하거나 신청일은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피고인의 대리,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배우자 직계주의 형제자매를 배상명령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배우자나 직계주의 형제자매에 대해서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 소송인을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3번 기록의 열람과 증거조사 신청인 및 대리인은 공판 절차에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서 소송 기록을 그리고 공판 기일에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도 있고 기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는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배상명령에 대한 재판은 배상명령을 각하하거나 선고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배상명령 각하봅시다. 배상명령이 부적법할 때 그 신청의 이유가 없거나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돼도 결정으로 각하해야 된다. 또 유죄판결 그 선고와 동시에 신청을 각하하는 재판할 때는 그 이유를 유죄판결 주문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각하나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신청인은 불복을 청구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을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이 민사소송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이제 선고할 때는 유죄판결과 선고와 동시에 하는데 배상명령은 일정의 그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 주문에 표시해야 된다. 배상명령 이유는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기재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 이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재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고 배상명령을 할 때는 유죄판결을 정본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해야 된다. 그러면 이 배상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불복할 수 있는가? 불복의 방법. 일단 상소에 의해서 불복하는 방법과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즉시항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1번 기억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 제기가 있을 때는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됩니다. 이전된다. 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사건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재판을 할 때 원심의 배상명령은 취소해야 됩니다. 이 경우 상고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한 것으로 봐버립니다. 취소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원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합의가 될 때 합의된 배상액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할 때는 그렇지 않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이를 취소 변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배상명령에 대해서 즉시항고할 수 있느냐. 피고인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 제기 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고가 있을 때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봐버립니다. 이 배상명령 후 효력을 볼까요? 배상명령을 하면 어떤 효력이 있는가? 자, 집행력.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 선고에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 후 정부는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 집행인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후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기판력 분야 배상명령은 기판력은 인용되지 않는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 그 인용 금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는 피해자가 다른 절차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용한 금액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